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94쪽까지 첫 번째 문단까지 읽었어요. 두 번째 문단부터는 요건 진희님께서, 제가 이 문단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진희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우리가 직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개에 붙어있는 것처럼 아포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그 아포리아의 원칙을 설명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적인, 시대적인 그 베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도식론과 더불어 심각한 철학적인 문제가 생긴다. 즉 시간의 도식에 있어서 앞서는 것은 감성적인 것인가 관념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감성적인 것이라면 이제 시간의 도식에 앞서는 것이 감성적인 것이라면 존재는 생성의 흐름 속에 있고 또 존재와 더불어 본질도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존재는 시간에 따라 해석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관념적인 것이 우선적인 것이라면 순수 오성의 종합이 시간을 낳는다. 그래서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감성이 앞서냐 관념이 앞서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의 상대성이 적용이 되고 이제 그 시간의 상대성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적이 되면 방향이 일방향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이제 순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존재는 이념에 따라 해석되게 될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칸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이미 과거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순서상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경험론의 찌꺼기로 주어져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것은 로고스에 관여하는 것. 따라서 로고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이 B251페이지 그의 표현대로 실제적인 어떤 것이라고 이해될 수는 없을까? 혹은 칸트는 이 근본적인 점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질문에도 의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라는 질문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런 거 다 시간상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성과 정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도식론은 사상자적인 확고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감각이 경험한 것과 선천적인 형식의 자발성,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쓰임새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현상은 내용적으로 나타나는 것, 현상되는 것, 현상하는 것의 본질에 의존하게끔 되어 있다. 예컨대 현상은 본질에 관해 알려준다고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자발성과 선천성 때문일 수는 없다. 현상의 개념과 따라서 전체적인 도식론이라는 것은 체계 전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두 개념이 이제 애매하고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칸트의 답변, 이러한 것에 대한 동시대적인 질문들이 아주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아요. 칸트의 답변은 사실상 교묘했다.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책의 각주로도 달려 있고요. 이런 것이 좀 명확해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천 이성에 넘어가서 직접적인 적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기고 있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도 인과성 그리고 도덕적인 자유 여기서 그래서 자발성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 자유와 인과성을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백날 해봤자 사실 그 적용이 한 번에 와닿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험적인 영역에서 내려진 결론은 논리적인 형식과 경험적인 내용이 맞먹어드는 일이 결국은 유지되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 학파는 이런 바탕이 확고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넓혀나간다. 이러는 동안에 역사적으로 되어버린 것이 그 중요성을 갖게 되어 비판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말살한다. 역사적 상호성의 힘은
학문의 확실한 과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칸트 학파에 의해서 공고화됐다는 그 맥락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점이고요. 이 논의가 이 아포리아의 한 지점으로서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실천이성의 적용과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발성과 선천성. 이것은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발성으로 뭔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데 이제 동기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뒤에 가서 뭐 정언명령이 이제 동기에 입각한 어떤 의무적인 내용으로서 얘기가 될 때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순수 5성 개념의 도식론에 뒤이어 다뤄지는 것은 순수 5성의 원칙론이다. 이 원칙들은 시간의 도식처럼 적용을 할 때 범주들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범주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시간은 범주에 앞서서 있었죠. 하지만 원칙들은 범주들로부터 생겨난대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원칙들은 범주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선험적인 존재론의 첫 번째 설계도이고, 한편으로는 수학적 계산적인 입장에서 이게 수학적 원칙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적 인과적인 입장에서 동역학적인 원칙이라고 하는데 타당하다. 또 이 원칙들도 물론 선천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런 한에 있어서 다른 판단들의 근거를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존재에 관한 여러 학문들이 모든 판단들을 내릴 때 원칙으로 되기도 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이 원칙들은 존재의 영역 안에 있는 여러 대상들의 윤곽을 그려내는 것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원칙들은 이런 대상들을 설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칸트의 선험 철학의 본래적 경향이기 때문이다. 오성은 그 선천적인 법칙들을 자연으로부터 이끌어내지 않고 이 법칙들을 자연에다 부여한다. 그렇죠? 자연으로부터 끌어내지 않고 이미 법칙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선천적으로 이 법칙들을 자연에다 부여할 뿐이죠. 경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발견된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들은 오성의 원칙이 이 법칙들을 현상의 특수한 경우들에만 적용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오성의 원칙들 밑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오성은 자연에게 법칙을 부여하는 것이요, 오성이 없이는 그 어디에도 자연이 있을 수 없다. 오성이 없으면 자연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자연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이란 규칙에 따라 다양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것이다. 규칙은 내 안에 있겠죠? 그런 범주 같은 것들이.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통일시켜 놓은 게 자연이에요. 그러나 오성은 스스로의 범주들과 원칙들을 가지고서 이런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이 문장이 참 재밌는데요. 독일 관념론에서는 칸트의 이런 이론으로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는 대담한 요구가 생겨난다. 야, 세계 인식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창조해. 야, 네가 만들어. 너무 되게 적극적이에요. 자연에 관해 철학한다는 것은 자연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셸링은 말하고, 피에테는 선험적인 나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연역해낸다. 와, 이 강렬한 자아를 보세요. 내가 다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이게 자신감일까? 자부심일까? 이렇게 해서 칸트에게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다. 칸트는 자기의 원칙들을 하나씩 자기의 판단표와 견주어서 평행적으로 이끌어낸다. 그래서 아래 네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진희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전전 시간에 했던 게 칸트의 12 판단표가 있었어요. 그 12가지 판단으로부터 12 범주가 나왔죠. 다 근데 진짜 평행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전칭적, 특칭적, 단칭적 있는데 단칭적인 그 판단이 12범주 중에서 양에서 단일성이 있죠. 단칭적 판단이 범주로 넘어가면서 단일성이 돼요. 근데 이 단일성이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좀 이렇게 다 평행적으로 칸트가 딱딱딱 맞춰서 놨어요, 이런 것들을 평행적으로. 이런 거 참 재밌는데 한번 그 얘기를 좀 인제 해 주시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여기에도 4개의 그룹이 있다. 자기의 판단표에 견주어서 내용을 설명한 거죠. 모든 직관은 외연적인 양이다. 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직관의 여러 가지 공리,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 감각의 대상인 실제적인 것은 내포의 양, 즉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원리. 그래서 지각을 미리 예측하는 것. 경험은 지각이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관념 표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원리로서 경험을 유추하는 것. 그리고 경험적인 사고 전반에 관한 요청. 경험적인 사고 전반에 관한 요청, 여기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가능성. 내가 여러모로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가능성이 높다, 낮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필연성, 이런 등등의 관계의 요청들이다. 원칙들이 존재와 존재 자체의 학문을 위해서 다해야 할 역할은 헌법이 국가를 위해서 다해야 하고 있는 역할과 같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이 원칙들 하나하나를 고찰해 보면 당장 밝혀진다. 아마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위에 설명했던 선언적인 나, 그리고 이제 다른 앞에 395페이지에서 나왔던 순수 5성 개념의 도식론, 그에서 적용되는 정론, 여기서는 이제 공리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인간 5성이 그런 생각들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식의 내용의 설명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하기도 해서 뒤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해석을 잠깐 해 보면 이 뭐 판단이든 범주든 지금 인제 이 네 가지 그룹으로 이끌어낸 원칙, 네 가지 원칙이든 다 공통된 게 있는데요. 자, 아까 그 12 판단이라고 했지만 카테고리는 네 가지예요. 양에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질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서. 이건 범주도 마찬가지죠. 양, 질, 관계, 양상으로 세 가지씩 인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인제 칸트는 양과 질과 관계와 양상,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중요시했다는 것인데, 그게 고대로 이 네 가지로 지금 이 원칙들에 나오죠. 다시 읽어보면 모든 직관은 외연적인 양이다. 양이다, 양. 직관은 외연적인 양이에요. 자, 사과도 그렇고 뭐 어떤 사물을 가져오더라도 그건 양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양이 있으니까요. 모든 직관은 외연적인 양이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앞에서도 인제 왜 그렇게 판단과 범주에서 양을 잡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 감각의 대상인 실제적인 것은 내포의 양, 즉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양은 붙어 있죠. 외연적인 양이었고요. 두 번째 양은 내포의 양이에요. 이게 질이죠. 자, 아까 말했던 양, 질, 관계, 양상이 있다고 했어요. 양과 질은 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외연적인 양, 내포의 양은 질입니다. 요것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 양, 질.
우리 어떤 인식을 하든 우리 판단을 하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 남은 게 이제 관계와 양상이에요. 자, 세 번째, 경험은 지각이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관념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 중요한 건 연결된다. 연결이 관계죠. 관계. 판단에서는 정언적, 가언적, 선언적으로 나눴었고, 범주에서는 뭐 내속성, 자존성, 뭐 인과성, 의존성, 상호성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사물을 우리가 인식할 때 관계성을 보게 된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양상일 텐데, 경험은 지각이 필연적으로 네 번째, 경험적인 사고 전반에 관한 요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 이런 것들이 양상이겠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제가 진희님한테 한번 질문. 칸트는 뭐 판단 12판단이든 뭐 12범주든 아니면 뭐 4가지 원칙이든 상관없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양, 질, 관계, 양상. 왜 굳이 그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을까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문단이 네.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앞에 나온 내용들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앞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내용의 반복. 궁극적으로 칸트는 주체와 대상을 명백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고 대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것, 대상을 나눠놨는데 그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의 대상인 사물들 뭐 이런 것들에 집중했던 어떤 그런 논의 자체는 칸트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고 우리에게 기인한 어떤 생각 자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는데 그 가능성을 하나의 수학적 공리처럼 여기에 써놓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여기 1, 2, 3, 4번은 그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제 내용과 형식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이런 범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텍스트를 보던 그걸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세상에 대한 형식은 우리가 안경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관용어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뭐 달라진다.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초록색 렌즈를 끼던 검은색 렌즈를 끼던 해서 이제 그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지게 될 텐데 이제 안경알 렌즈가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형식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칸트가 이야기하는 외연, 그리고 여기 뭐 외연의 여러 가지 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결과물이 초록색 렌즈를 끼면 당연히 그 초록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풀색이 있을 수 있고 좀 검은색에 가까운 색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색깔들의 종합으로서 보여지는 내용, 세 개의 내용이 이제 내용과 형식 중에서 이제 내용, 형식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 그것의 전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칸트는 여기서 전제를 안경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안경 색깔에 따라서 세계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그 색깔이 무슨 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보느냐, 특히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안경 색대로 대상이 보여진다. 이게 사실은 중요했던 것이고 그 안경 색대로 대상이 보여진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 문단에서도 쓰이는 직관 형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무언가를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글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소설도 그래요. 내 편한 방에서 소설을 읽을 때와 긴장감 있게 막 갑자기 시험 텍스트로 나왔을 때 완전히 다르게 읽히거든요. 그렇게 직관 형식이라는 말은 시간 공간으로 이해를 했고 그 직관 형식, 시간과 공간으로 어떤 시간 공간의 렌즈를 장착하고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대한 내용과 형식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틀이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저렇게 보인다,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인과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과성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영국의 경험론자들과는 달라지는 칸트의 경험론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네.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위에 이제 읽었던 문장 중에 독일 관념론에서 하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 이런 대담한 요구가 생겨났다고 하죠. 근데 이건 뭐 저의 경험과도 좀 제가 요즘에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이건 아마 지니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맥락도 그런데, 한동안 영화를 열심히 봤어요. 영화를 열심히 보다가, 내가 언제까지 소비자로 살아야 돼?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다 이게 소비거든요, 소비. 웹툰을 보든, 뭐, 소비를, 이미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소비자로서 즐기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나이도 그렇고, 나는 창작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만들고 싶은데, 나만의 어떤 창작물을? 그래서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 내가 만들어, 뭐 철학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뭔가 창조적인 행위로서 창작의 일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설도 더 이상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내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되게 적극적이죠. 나도 그럼 칸트의 후예인가? 독일 관념론의 후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들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세계를 만들 수 있어. 세계를 내가 다 파악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396쪽의 맨 아래 문단.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원칙들이 선험적 주관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 혹은 초월적 객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묶음을 보세요. 선험적 주관주의적인 성격과 초월적 객관적 성격. 이게 근데 칸트는 재밌는 게, 우리도 했지만 선험적이면서 주관주의적이면서 객관적이에요. 결국 보면.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존재와 지식의 최고의 규준과 원칙을 칸트가 자기의 판단표에서 이끌어내듯이 무리하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의 원리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옳은가? 자, 하나의 원리로부터 이끌어내는 것. 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가죠. 뭐 플라톤, 이데아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럼 뭔가 간단 명료하잖아요. 혹은 현실 자체를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비록 최종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현실로부터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 현실로부터 그 자기의 연구 이론을 끌어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새 존재론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칸트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 거겠죠. 원리로부터 끌어낸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 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지니님 해주시죠. 여기는 아까 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미 얘기를 하면서 이미 나왔던 결론인데요. 실제로 칸트의 길도 순수이성 비판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구가 이미 오래전에 밝혀낸 바와 마찬가지로 칸트가 이 책을 뉴턴학도로서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칸트는 우선 뉴턴의 체계에다가 자신의 원칙을 맞췄고, 그 다음에 원칙에다 범주를, 그 다음에 범주에다 판단표를 맞췄다. 그는 그의 직관 형식들,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 뉴턴으로부터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는 뉴턴을 절대시하며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정신의 본성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고 나서야 도출이 행해졌다. 즉 판단표에서 범주들에서 원칙들이 모두 선천적이고 무시간적 그리고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뉴턴에 대한 신앙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신앙에 속하는 것이지만 뉴턴과 자연 철학이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 이젠 절대적인 것으로 되었다.
칸트도 다시 신앙을 발견했다. 그의 범주론과 선천주의의 영향을 받아 엄밀한 자연과학의 학자들도 자기들의 자연 법칙을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연 법칙을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본다.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서 요청의 성격을 다시 인식하게 해둘 때까지 그랬던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칸트가 당시에 이제 자연과학에 입각하여 자신의 논의를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동시대에 봤을 때 매우 타당했을 것이고 칸트가 이론을 세워서 그 이론이 유명해진 만큼 뉴턴의 자연과학적인 어떤 이론 그리고 그 토대로 많은 수 파생된 메타 논문들 연구들이 되게 칸트의 힘을 입어서 또 한 번 주목받고 또 되게 공고해졌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좀 질문들이 나오는데 뉴턴의 체계에다 칸트가 자기의 원칙을 맞췄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뉴턴의 체계가 뭔가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뉴턴의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뉴턴의 어떤 것의 영향을 칸트가 받아서 자기의 철학을 만들었을까? 거기에 다 맞췄을까? 신앙이라고도 시간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성. 네, 뒤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 맥락 때문에 더 확실해졌는데 시간성. 뉴턴과 아인슈타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이 큰 틀에서 전환점을 만들어냈고 절대적 시간성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의 이론도 무너지게 된 거죠. 칸트가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범주로서의 선언적 존재론 자체의 기반이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시간과 공간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절대적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더라. 그러면 이제 네. 다 무너진다. 맞아요. 일단 칸트가 전제로 까는 게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깔고 시공간 안에서 범주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모든 사물들을 12범주로. 근데 그게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이었다. 뉴턴.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뉴턴의 논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별개예요. 그런데 상대적 시간 문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이 3차원 공간, X, Y, Z축의 3차원 공간, 입체적인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4차원의 시간축이 더해진 공간이 3개를 구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공간의 어떤 부분이 재현도 불가능할 것이고 각각의 개별 시간과 개별 공간 그것이 이제 더해져서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세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일단 좀 도식화를 해보면 뉴턴의 체계를 칸트가 당시 최신 과학이었겠죠. 뉴턴의 그런 과학을 철학자인 칸트가 철학화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나요. 그 이후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죠. 그럼 이 상대성 이론을 철학화한 사람도 철학한 철학자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지? 이런 질문. 그리고 상대성 이론 다음에 나온 게 양자역학인데 큰 틀로 보면 뉴턴 다음에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과학의 흐름이. 그럼 그 각각의 제가 궁금한 건 상대성 이론을 철학화한 철학자 그리고 양자역학을 철학화한 철학자가 있는가? 혹시 지니님은 아시나요? 아시나요? 있을까요? 이게 시간과 공간 자체를 따로따로 개념을 생각하고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면 좀 여러모로 생각 자체가 단순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놨다는 건 그 자체의 시간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어떤 시간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서사를 내에 있어서도 그거는 하나의 형태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오늘 현대 문학을 보시면 그런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게 돼요. 이제 우리 어떤 공간을 서술하는데 보르헤스가 대표격이죠. 보르헤스 보시면 원형의 페어들 이런 거 보시고 뭐 공간 이런 상태들 공간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공원에서 어떤 한 온실이 있고 그 온실에서 편안하게 흔들 의자에 누워있는 한 노인을 누군가 접근해서 죽이는 걸 목격하거든요. 근데 그 범인을 쫓아가는 눈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 뒤돌아서 자기 자신이더라. 뭐 이런 그런 시공간성이 무너지는 형태의 서사들이 존재하고요. 분명히 그것이 이제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주체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연관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영향관계가 또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맞는 세 가지 그 과학들이 다 맞는데 일단 뉴턴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좀 그냥 인간의 스케일 요 정도 스케일로 다 맞는 얘기인데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거대한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 우주적인 스케일로 가면 상대성 이론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공간이 휘어진다든지 시간이 느리게 간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 차원으로 가면 상대성 이론을 써야 되고 뉴턴의 과학은 안 맞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미시적인 원자나 이런 뭐 소립자 뭐 이게 미세한 그런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양자역학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차원이 다를 뿐인 거죠. 되게 극미세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맞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이 그냥 사는 세계에서는 뉴턴의 철학이 맞고 그다음에 거대한 우주적 차원으로 가면 상대성 이론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긴 한데 결국 세 개 다 맞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제가 잘 모르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가 뉴턴 철학도 물론 모든 경우에 되게 극미세한 세계로 가면 틀리고 이게 거대한 너무 거시적인 우주적 차원으로 가면 틀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F는 ma라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런 공식들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뉴턴의 과학이 칸트의 철학도 뭐 이게 뭐 아직까지 유효한 이유가 이런 좀 나눠서 제 말이 맞나요? 어떻게 지니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우리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가면 배우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간과 공간, 오늘날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은 공간이랑 별개가 아니라서 시공간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다른 것이라고 전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절대적 시간이 외부와는 관련 없는 아주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뉴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간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 절대적인 공간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었던 것이고 완벽한 존재인 신이 있잖아요. 그럼 신이 만든 우주, 우리 세계 뭐 이런 것들은 절대적 공간과 절대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운동에 의해서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안정을 유지하는 그 형태가 계속 영원히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적 시간, 절대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영향을 주고 그 영향 관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간의 척도를 갖는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게 오늘날의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거대한 물리학적인 이론 기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마냥 주어진 절대 개념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칸트가 오늘날까지 읽히는 이유는 비단 이런 범주화가 오늘날까지 적용하는데 유효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도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관점의 잣대 때문일 것 같아요. 아까 나라는 자아를 새롭게 세웠는데 그 자아를 관찰자의 시선에서 본격적으로 세운 것, 그리고 그 관찰자의 시선에서 세워놓은 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되게 큰 일이고, 그것이 또 한 번 실천이성 비판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정언명령과 같은 새로운 윤리학적 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언명령과는 다른 정언명령, 그것이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발화의 기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고, 이제 칸트가 노린 그 논리학적 체계는 좀 무너졌을지언정 칸트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 자체는 현재까지 유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저는 범주표를 만들고 이 판단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근대적이랄까? 뭔가 이렇게 나누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이 범주들을. 근데 오늘날의 철학자들도 이렇게 범주를 나눌까? 뭐 자기가 어떤 철학을 전개하든 간에 싶어요. 솔직히 이런 범주를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내가 이 범주 안에 다 포섭하겠어. 모든 것들을 이 범주에 다 그냥 대입을 해서 세상 만물을 내가 다 인식해버리겠어. 이런 야심이랄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오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신감, 아까 세계를 창조해야 해. 내 틀 안에 다 12범주 안에 다 이 세계를 다 판단하겠어. 이런 게 보이거든요. 칸트한테는. 그래서 좀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근대적이다. 범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 이제 순수 이성 비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희님은 요번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범주보다는 칸트가 생각한 인식 능력, 그리고 이 인식 능력과 그 인식 능력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조건들을 내세우는데 범주가 쓰인 거라서 이런 흐름을 좀 큰 틀에서 파악하는데 좀 유리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 저 이제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재미는 있었지만 사실은 공간의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보다는 공간과 시간으로 이야기한 선언적 존재론 자체가 매우 재밌었다 이렇게 느꼈던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번 공부하면서 이 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간 또 칸트의 원전을 읽겠죠. 순수이성 비판의 원문을 보고 얘기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군가 해석한 요약한 것들을 우리가 걸러서 보는 거라서 자꾸 오류가 생기는데 오해가 생기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라도 정리한 것들을 보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397쪽 선험적인 변증론부터 해서 다시 또 공부를 또 이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